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3년 9월 15일이고 금요일입니다. 자, 오늘 정치논평국지로 하나 골랐습니다. 자, 오늘은 몇 가지 데이터 또는 사실들을 바탕으로 그것이 지금 세상의 흐름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건지 이런 것 좀 살펴보려고 해요. 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그리고 러시아의 원유 감산이 이제 현실화되면서 미국 물가에 대한 어떤 악영향을 줄 것 같은 부분, 그리고 최근에 크게 이슈가 됐었죠. 중국이 최신 휴대폰 아이폰 15에 필적하는 성능을 가진 휴대폰을 핵심 기술을 몽땅 국산화했다. 이거는 우리 전자산업, 미국 전자산업 이런 게 엄청난 영향을 주는 그런 사안이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자, 그럼 먼저 윤석열의 국정 지지율부터 볼게요. 이게 이제 요번에 나온 거예요. 최신 건데 제가 이제 쭉 살펴보고 있는데 이게 22개국을 이제 몇 년째 됐죠. 계속 지금 일주일마다 한 번씩 보여주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지금 서너 개 업체가 조사를 하고 있고 해외에서도 하고 있고, 제가 봤을 때 전체 역량이나 그들의 명성이나 면에서는 모닝 컨설트를 이길 수는 없어요, 국내 업체들이. 그리고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예전에 그 통계학을 한 1년 정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지도 담당 교수가 하는 말에도 기억이 나요. 모든 데이터를 고문을 해서 자백을 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자백을 하게 할 수 있다. 즉 조사자가 통계조사라는 게 샘플링하고 여러 가지 사람이 개입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위해서 내가 짜내기를 시도하면은 어떤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미국 교수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내 업체들 몇 군데 있죠. 그리고 이 해외 업체 모닝 컨설트는 지명도가 있는 곳이에요. 제법 차이가 크죠. 제법 차이가 크죠. 그래서 저는 모든 상황을 비판적으로 봅니다, 데이터를. 그런데 지금 모닝 컨설트 데이터를 국내에 지금 대표적으로 제시한 한국갤럽하고 리얼미터 거기보다 비판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는 게 제 객관적인 입장이에요. 그들도 그들의 명예를 걸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거거든요. 이들은 한국 갤럽이면은 한국에서만 시장이 있을 거잖아요. 리얼미터도 그렇다고 봅니다. 모닝 컨설트는 이 데이터를 계속 공개함으로써 추후 고객을 땡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들의 대표 데이터예요. 여기에 전 점수를 더 주고 싶은 거죠. 자, 어쨌거나 절대치는 그렇다 하더라도 누가 더 높니 낫니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상대적인 부분은 피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거는. 네. 그래서 22개국 지도자를 계속 비교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윤석열의 지지율이 18, 19, 20 요 정도에서 왔다 갔다 했었어요. 지난 몇 달간. 기시다랑 비슷했거든요. 기시다가 지금 많이 내려와 있어요. 지금 25%거든요. 그래서 윤석열의 지지율이 25, 24 요 정도 왔다 갔다 하다가 최근에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더니 이번 주에 보니까 지난주에 아마 22개국 중에 21위였던 것 같은데 이번 주에 보니까 결국 다시 꼴찌가 됐어요. 최하위가. 예전에도 이런 적이 있습니다. 여러 번. 네. 그래서 요 상대적인 부분은 크게 의미가 있다. 제가 이 데이터를 살펴본 게 작년 8월 달부터 있던 것 같은데 최하위권을 계속 멈들고 있어요. 그러다가 최하위도 자주 하고 또 지금 최하위로 돌아섰네요. 처음으로 이 데이터가 국내에 소개됐을 때만 하더라도 아마 긴가민가 했을 거예요. 모르죠. CIA가 개입해서 윤석열을 흠집내기 위해서 이런 데이터를 계속 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이거를 현실감을 가지고 느끼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지금 이번 주에 나온 데이터고 1년 전의 데이터를 볼게요. 이게 2022년 8월 11일 데이터예요. 그때 윤석열이 이제 최하위를 했죠. 그 당시는 지지율이 지금보다 더 낮아요. 19%예요. 이번 주에 나온 건 20%고, 근데 당시에는 싫다,
라고 하는 의견도 72%였는데 이번 주에는 싫다. 이번 이제 최근 데이터는 싫다가 75%예요. 그래서 뭐 이때랑 비슷하다. 싫다가 3% 많아졌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좋다는 1% 증가했다. 1년에 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근 몇 주 사이에 폭락한 건 맞아요. 한 4%, 5% 정도 폭락을 했습니다. 예, 기시다랑 비슷했었거든요. 자, 그럼 이 데이터를 우리가 봄에 있어서 지금 다른 주요국들, 우리하고 상관관계가 깊은 나라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 예. 자, 요 기간 동안에 이제 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전이 있었고, 양쪽의 주장이 막 드세죠. 내가 이기고 있다고. 예. 그래서 그리고 경제가 어렵다는 이야기도 다 있어요, 지금. 유럽이 특히 어렵다. 미국도 어렵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이 여론에 어떻게 반영을 됐는가 이런 걸 살펴보는 맛도 좀 있겠어요. 볼게요. 자, 미국의 바이든 같은 경우는 40%였는데 작년에 1년 전에 지금도 40%예요. 자, 이 부분이 저는 바이든이 자, 이게 왜냐하면 미국 우리 전 세계 지금 대중은 다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전에 전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미국 같은 경우 상당히 강하고, 이렇게 40%가 유지되기 때문에 바이든이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 예, 이런 생각이 좀 들죠. 유리한 국민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바이든 초창기에 지지율이 한 30% 가까이 내려간 적이 있었어요. 올라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년에 재선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우크라이나전에 대해서 계속 강공책을 밀어붙이는 이유도 여기 있다고 봐요. 그게 먹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거거든요. 반면에 기시다는 엄청나게 폭락을 했어요. 작년 때 이맘때 8월 달에 41% 상당히 지지율이었죠. 그리고 지금 25%예요. 저는 이 데이터를 보면서 생각하는 거는 얼마 전까지는 윤석열이랑 비슷했어요. 윤석열이 24, 뭐 이렇게 됐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데이터를 볼 때마다 느끼는 거는 예전에 아베가 죽지 않고 살아서 뒤에서 전체 자기가 수상이든 아니든 간에 자기가 그 자민당의 수장의 역할을 하고 있을 때 같았으면은 이게 30% 이하로 내려온 지지율이 지금 기시다가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어요. 여러 개월. 당장 수상이 교체됐을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자, 그게 안 됐다는 거는 기시다를 지탱하는 힘이 있다. 누구냐? 내부의 기시다의 힘이 그렇게 세겠느냐?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기시다는 아베에 경쟁할 만한 두께가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거는 미국의 힘에 의해서 지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게 제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 그들의 의견을 조율하는 부분, 이런 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 자, 그 다음, 독일과 프랑스는 상당히 많이 하락했어요. 특히 뭐, 마크롱 같은 경우는 지금 아프리카에서 뭐, 곤욕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고, 숄츠도 힘듭니다. 예. 뭐, 독일 언론도 겉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내부적으로는 다 알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들의 러시아가 어떻게 보면 믿고, 독일을 통해서 가스관을 2개나 설치해서 가스를 보내줘서 독일이 막대한 이익을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그걸 미국이 부셔버렸는데도 찍소리 못하고 있잖아요. 경제도 어려워지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뭐 이런 걸 봤을 때 윤석열의 그러면 최근에 폭락이라고 봐야 되겠죠. 한 4, 5% 내려갔어요. 몇 주 만에. 뭐 이거는 누구나 짐작할 수 있다시피 최근에 뭐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이게 지금 중국에서 다 발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엔 이러기도 어렵다고 봅니다. 진짜로 이러기도 어렵다. 잼버리 파행. 그래서 국민이 자존심에 영향을 악영향을 줬죠. 그다음에 일본 핵 오염수 방류. 이 문제는 지속되는 문제고 지금 핵 오염수 실제 방류하고 나서의 데이터 같은 게 나오지 않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횟집들이 몇 군데 폐업을 했는지 수산시장에 뭐 어떤 뭐 단가가 어떻게 변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런 것들이 아마 데이터가 나오게 되면은 파급 효과가 좀 더 클 수 있고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리는 괜찮다 그러는데 중국이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를 해버렸잖아요. 우리는 오케이 했거든요. 그러면 중국으로 수출되는 그 물량이 한국으로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지금 안 좋아요. 엎친 데 덮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다. 평소에 정치에 상관이 없는 사람,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이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국민의 100%를 다, 100%한테 다 스며들 수 있는 내용이에요. 해병대 수사 월권 개입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런 것들이 겹쳤기 때문에, 그나마 24%, 25% 되던 지지율이 지금 20%로 내려갔다. 짧은 기간에. 결국 다시 최하위가 됐다. 뭐 이런 이야기죠. 자, 두 번째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건 얼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인데, 지금 러시아가 김정은 만나는 것부터 해가지고, 미국이 우크라이나 확전을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요. 시도하고 있죠, 그렇게. 강하게. 그래서 아까 바이든의 지지율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방식이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러시아를 때리면은, 대통령 다시 될 수 있다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러시아가 좀 강하게 지금 반격을 가하고 있죠. 그들이 준비해 놓은 것도 있고, 그 중에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요. 김정은을 만나서, 러시아, 북한 간의 동맹 관계를 강하게 하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있고, 곡물 딜 같은 부분도 있고, 지금 오늘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석유 감산. 원유 감산을 해서 거기에 지금 사우디가 동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130만 배럴을 감산을 해요. 자, 그리고 기존에 이미 원유값을 올리기 위해서 오펙 플러스에서는 2024년 말까지 감산을 지금 하기로 돼 있어요. 거기다가 덧붙여서 러시아하고 사우디가 130만 배를 추가로 하고 감산을 하고, 이것은 매달 상황을 보면서 결정하겠다 하면서 말꼬리를 남겨놨어요. 즉 이것은 뭐냐면은 게임에 말로 쓰겠다는 거예요. 미국 너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감산량을 더 늘릴 수도 있고, 더 감산할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매달 결정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우위를 점하겠다. 미국 너희가 할 수 있으면 해봐. 이렇게 하는 이야기와 같은 거거든요. 엄청나게 강력한 공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오펙에서 나온 데이터를 블룸버그가 보도한 데이터인데, 여기 보시면은 앞으로 이제 우리가 오펙 플러스하고 러시아가 지금 감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시장의 물량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을 보여준 거예요. 이 단위는 뭐냐면 하루당 몇만 배럴, 몇백만 배럴이에요. 100만 배럴, 하루당 100만 배럴이에요. 그러니까 100만 배럴 단위로 늘거나 줄거나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2024년 말까지 감산하기로 한 게 있고, 추가로 러시아하고 사우디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에 130만 배를 추가로 감산하기로 했어요. 한 달마다 결정하기로 했죠. 자, 그대로 지금 실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2023년 금년 4쿼터, 4분기에 되면은 4분기에 하게 되면 10월, 11월, 12월이죠. 겨울에 남방 수요가 북반구에서 많을 때예요. 이거 북반구에 많은 게 아니라 북반구에 사람들이 훨씬 많이 사니까 전 세계적으로 남방 수요가 올라갈 때예요. 그때 공급량이 자그마치 하루에 300만 배를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 추이로 가면. 이게 칼을 목에 들이대는 거죠, 이렇게. 견뎌봐라. 이 데이터를 내보내는 의도도 상당히 심각해요. 협박이죠, 이거는 거의. 왜? 지금도 미국은 미치겠거든요. 기름값 때문에. 자, 그러자 지금 이게 석유값이, 원유값이 배럴당 지금 오늘 기준으로 90달러예요. 지금 이대로 가면은 연말 4분기 넘어가면 이게 100달러 훨씬 넘어간다고 봐야 돼요. 그게 산유국들이 원하는 바예요. 지속적인 원유가의 상승. 앞으로 곡물도 그렇고 모든 천연 자원들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단가가 올라갈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00불 넘어가는 경우는 드물었어요. 그러면 우리한테도 압박이 오죠. 자, 그래서 이거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데이터인데, 지금도 이미 기름값이 2020년 초반, 그때 이제 코로나 시작해서 제일 낮았을 때
대비해서 지금 3배 이상 올랐어요. 그때 우리는 1250원, 지금 1700 얼마, 30-40% 올랐어요. 우리는. 예. 그리고 과거에도 막 1700원대, 1800원대 정도는 있었어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 기준으로 따지면 1200원 하던 게 3배 올랐으니까 지금 한 4000원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좀 전에 오펙에서 제시한 그래프 보셨죠? 4, 4분기 더 수요가 많아질 때 공급량이 더 줄어든다는 거예요. 자, 거기서 충분히 힘들어하지 않으면은 러시아와 사우디가 말을 맞췄기 때문에 추가로도 감산할 수 있다 이런 신호를 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미국의 목을 조르는 게 아니면 뭐겠습니까? 예. 또 내년 바이든의 재선을 위한 선거가 11월 달이에요. 자, 크리스마스 때 4, 4분기도 미국 사람들이 가장 이동을 많이 하는 시기가 여기 들어있죠. 그리고 추수감사절. 여론이 전파되기 쉬운 거예요.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우리도 뭐 설명절, 추석명절, 여론 동향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타격을 주겠다는 의도가 분명한 거거든요. 네. 자, 타격이 충분치 않다. 그럼 더 감산하겠다. 그 차액은 그 석유값 오르는 것에서 남기겠다. 그리고 그들과 친한 나라들한테는 싼 값을 공급을 또 해줘요. 자, 이 데이터 지난번에 다 보여드렸습니다만 러시아 원유 수출이 오히려 금수 조치를 그렇게 하는데 우크라이나전을 통해서 이 전체 보세요. 이게 우크라이나전이 시작되던 시점보다 지금 수출량이 또 늘었어요. 네, 수출량이. 그래서 제재가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생션이 효과가 없다는 것을. 여기 보시면은 제재에 가담한 G7하고 EU의 비중은 7%로 많이 줄었어요. 그렇지만 그 외의 나라 중국과 인도에서 훨씬 더 수입을 많이 했어요. 가격도 좋게 쳐주는 것 같아요. 여기는 가격이 지금 이원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와 사우디는 여유가 있는 거예요. 추가 감산을 더 할 수 있는. 그만큼 세상의 지형이 바뀐 거예요. 미국이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에서 야, 러시아 석유를 배럴당 60달러 이상으로 사지 마.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했던 거잖아요. 그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노출된 거예요. 내가 힘을 썼는데 최선을 다해서 힘을 썼는데 그게 무력화됐거든요. 그러면은 주도권은 상대방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아까 그 데이터가 보여주는 거예요. 알았어. 이제는 내 손에 달려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석유 재고분이 46일분밖에 안 남았다는 게 며칠 전의 데이터였습니다. 예, 이건 상업용하고 전략 비축유. 전략 비축유를 절반 정도를 썼어요. 석유값을 휘발유값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런데 3배까지 올라간 거거든요. 그리고 앞서 이제 보셨다시피 4.3분기 되면은 공급량이 더 떨어질 텐데 감산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발휘가 돼서 그러면 미국은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아마 전략 비축유를 지금도 이미 많이 절반 가까이로 줄었기 때문에 그걸 다시 메꾸는 압박을 받고 있거든요. 사실은 메꿔야 되죠. 그게 전략 비축유의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더 팔기는 상당히 정치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봐시거든요. 근데 공급량은 떨어지고 사람들은 이동을 더 많이 해야 되고 연휴가 막 다가오고 우리말로 하면 추석하고 막 설날이 다가오는데 어떻게 하느냐. 예, 여론에 안 좋은 영향을 주죠. 이게 러시아의 압박이고 여기에 이제 최근에 김정은과의 만남 그리고 10월 달에 중국을 가서 1대1로에 중국과 손을 잡겠다. 이런 것까지 있어요. 예. 그리고 지금 브릭스가 확대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내년에는 말씀 늘 드리지만 러시아가 의장국이고 카잔에서 합니다. 거기서 추가로 여러 나라들이 또 들어올 거예요. 줄 서 있는 나라들 많아요 지금. 그게 다 시장이에요.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국가들은 여러 군데 다 선택권이 있겠지만 러시아 쪽에 우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자, 이런 걸 보면은 지금 푸틴이 공격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지금 러시아하고 사우디가 같이 감산을 하지만 그 주도하는 것은 푸틴이거든요. 러시아. 푸틴이 알고 있는 것은 이걸 알고 있다고 봐요.
미국이 지금 왜 중동에서 발을 뺐을까? 트럼프 때부터 발을 빼기 시작했고,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오바마 때부터 시작됐죠. 오바마, 트럼프, 그다음 지금 바이든에 와서 완성이 된 셈인데 아프간에서 빠져나오면서 왜 그랬을까? 예? 예전에 석유를 그렇게 중요시 여기더니 그리고 갑자기 전기차를 밀어붙였죠. 트럼프 때. 전 세계에서 다 받아들여졌어요. 기술이 아직 완숙되어 있지 않았는데. 그래서 전기차 시장을 확 넘어갔어요. 어. 아마 그 다음에는 그게 수소차로 가려고 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이렇게 처신한 거다. 유럽, 중동에서 떠나고 비축유도 함부로 손을 대는 게 가능하게 법으로 허가를 해준 거다. 허락을. 예, 다 차세대 에너지로 넘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미국에도 그런 움직임이 강하죠. 그런데 못 넘어가고 있어요. 아직. 예, 아주 결단력을 지금 못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거꾸로 화석 연료에서 꼬리를 잡히는 거예요. 러시아하고 사우디한테. 예. 오히려 적개심까지 더 덧붙여가지고 덤으로. 그래서 왜 수소차 얘기를 하느냐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이전 정부 때 미국의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정확하게 꿰뚫고 있다고 봐지거든요. 꿰뚫고 있었다고. 또는, 미국이 글로벌 전략을, 고안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의 인풋이 들어갔다. 우리가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국방력 강화하는 부분이 있죠. 국방력 강화한 부분이 있고 미국의 짐을 덜어준다. 그리고 우리의 안전은 우리가 보호한다. 한반도의 안전은 수소 연료 기술에 엄청난 투자를 해서 성과를 냅니다. 예. 그리고 아마 차세대 컴퓨터, 양자 컴퓨터 이것도 엄청나게 큰 부분이에요.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국이 알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지만 미국은 지금 노쇠해서 지금 몸이 느린 거예요. 그래서 욕심은 그대로 남아있죠. 예, 노욕이라고 그러죠. 몸은 안 따라가는데. 그래서 지금 이런 결과가 초래된 거예요. 그래서 지지율이 그러니까 그대로 밀고 가겠다. 이전 방식대로. 이게 바이든의 결정으로 보이고, 그렇게 가는구나라고 간파한 러시아가 역공을 퍼붓고 있는 거예요. 미국 지금 상당히 곤란합니다. 예. 자, 마지막 주제를 보자면은 이거죠. 왜냐하면 금수 조치를 통해서 지금 최고급 반도체나 마이크로칩 이런 것들이 수출이 지금 안 되고 있죠. 중국에. 우리도 그 영향권에 있고 미국의 편에 서 있는 거죠. 일본도 그렇고. 그런데 중국이 며칠 전에 지금 놀라운 걸 해냈죠. 화웨이가 메이트 60 프로라는 휴대폰을 공개를 했는데 그게 성능이 아이폰의 최신형하고 같다. 네, 이거예요 지금. 세계가 깜짝 놀란 거죠. 이걸 지금 중국이 하기 위해서 칩셋을 이게 7나노미터 공정이 들어간 것이고 일부는 5나노미터 공정도 들어간 것 같다라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데 어쨌거나 애플의 최신 칩인 A17 우리 삼성의 아마 최신 휴대폰의 그 칩이 애플의 칩의 성능에는 못 따라가죠 아직. 그런 것을 중국이 해냈다. 그들의 힘으로. 이게 칩셋뿐만 아니라 그래픽 칩도 그들이 했고 심지어는 오퍼레이션 시스템 운영 체계 애플로 시작하면 iOS 같은 것도 만들었어요. 이거는 지금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60% 정도의 시장을 가지고 있는 중국에 수출을 해야만 먹고 사는 미국의 전자업계 입장에서는 반도체 업계 입장에서는 이거는 상당히 치명타다. 애플한테도 치명타다. 우리 삼성, SK 하이닉스한테도 치명타다. 이거는 그렇게 봐야 돼요. 그 파급 효과가 지금 충분히 소화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 너무 큰 거니까. 큰 거 한 방 달린 거예요. 이거를. 이거는 뭐하고 비슷하냐 하면은 일본이 몇 년 전에 우리를 반도체 소부장 가지고 시비를 걸어서 수출 금지를 한 적이 있죠. 그때 우리가 극복했던 방식이랑 똑같아요. 그때 다 국산화했죠. 그 일본 기업들 주고 났죠. 같은 거예요. 이건 글로벌 스케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삼성전자 차지하는 비중을 보세요.
저는 이런 사안을 볼 때마다 애플도 마찬가지고 그 외에 관련된 업체들 미국에 저는 뭐 그들의 주식 시세를 구체적으로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일본이나 죄송합니다 미국이나 우리나 지금 전체 그 주가 지수에는 크게 영향이 없어요. 크게 영향이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예. 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 주식 시장은 이를 움직이는 게 과연 경제 원칙에 의해서만 주가 지수가 구성이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으로 다시금 생각하게 돼요. 예, 예. 자, 이걸 그때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정치논평 95에서 이 말씀 한번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게 놀랍지 않거든요. 중국이 진짜 개는 게. 예, 예. 그리고 지금 대만 업체 TSMC를 미국으로 좀 옮겨가려고 하는 부분도 지금 문제가 많아요. 그 TSMC가 지금 약간 화가 상당히 많이 난 부분이 있어요. 미국에 대해서. 예, 그게 좀 복잡해요. 자, 이거 보면은 이때 제가 다룬 내용이 뭐냐면 호주의 ASPI라는 보고서가 나왔는데 호주에서 이거 방산업체들이 이제 돈 대서 쓴 보고서예요. 여기 보면은 전 미래 기술 44개 전략 기술 가운데서 37개 분야가 중국이 1등이에요. 미국보다 앞서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당연히 놀랍지 않다는 거예요. 화웨이가 저런 결과를 내놓은 게 예. 완전히 크게 복수를 한 거죠. 그때 이제 5G, 5G 칩을 이제 미국에 쫙 하려다가 다 쫓겨난 거잖아요. 화웨이가. 그 복수를 제대로 한 거고 미국 업체들이 닥쳤던 게 지붕 치다보는 그런 입장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 데이터에서 우리의 입지도 사실 나쁘지 않았어요. 제가 사실 놀랐던 부분은 중국이 37개 분야에서 1등 한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일본의 쇠퇴였어요. 일본은 존재감이 없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한일 교류를 해서 경제적으로 우리가 뭘 얻을 수 있는 것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기술적으로.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우리는 중국과 경쟁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미래 기술이라는 데에서. 자, 이런 면에 봤을 때 종합적으로 보면은 우리 대중들이 인지하는 것과는 전혀 무관하게 지금 미국은 사면 초과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게 딱 맞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